도현이가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설에는 많이 못 드렸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나는 반찬통을 닦던 손을 멈추었어요. 얘야, 엄마는 받은 게 없는데? 15년 기록 장부가 떠올랐습니다. 신뢰가 담겨 있던 그 장부 말입니다. 설 전 도현이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체리나 100만 원을 엄마한테 전해줘. 하지만 그 밤 온 며느리는 반찬만 싸가고 봉투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편지는 어땠어? 100만 원도 같이 넣었어? 엄마. 제 손엔 편지도 200도 없었습니다. 도현이 직접 줄 때는 정상. 체린 경유 때는 축소 실종. 나는 장부를 펼쳐 확인했습니다. 패턴이 명백했습니다. 사촌 결혼식에서 봉투를 열었을 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체린이가 중간에서 가로챈 건 아닐까 하고 문득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영분 67이죠.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월명시장, 장부와 반찬통. 군산 월명시장 모퉁이는 하루 중 해가 중천일 때가 가장 분주합니다. 저는 가게 앞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스테인리스 반찬통을 닦고 있었습니다. 물때가 앉은 곳을 헝겊으로 몇 번이나 비비었습니다. 닦고 또 닦아 반짝거리는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80살까지 이 가게를 지킬 거라고 작정한 터라 도구 하나도 정성스럽게 다루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 선반 위에는 노란 가죽으로 된 장부가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터라 모서리는 닳아 하얀색으로 벗겨져 있었습니다. 영부는 오후 저물녘이면 반드시 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팔린 반찬들을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볼펜 끝을 정확히 대고 글씨를 옮겼습니다. 볶음 멸치 3통, 도라지 무침 2통, 깻잎지 1통, 고추장아찌 1통.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매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5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나에게 기록은 습관이었습니다. 동시에 신뢰였습니다. 누군가 와서 지난주에 멸치볶음이 몇 통이었지요? 하고 물어볼 때 영부는 장부를 펼쳐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돈 문제로 시비가 걸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영분이는 기록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명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은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아들 도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전화에 반가워 헐레벌떡 반찬통을 닦던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응, 도현아, 왜? 도현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엄마, 이번 설은 당직이라 못 가. 의료기관에 다니는 도현이는 명절도 일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영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대신 체린이가 가기로 했어. 그리고 엄마, 용돈 봉투 100만 원을 준비해서 체린이한테 전해달라고. 전화를 끊고 난 뒤 영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며느리가 혼자 온다는 것도 어색했지만 용돈 봉투를 미리 챙겨야 한다는 것도 번거로웠습니다. 어쨌든 딸처럼 생각하는 며느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영부는 조용히 일어나 장부 옆 탁상용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설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체린이가 찾아왔습니다.
체리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반찬 냄새가 좋네요. 인사했습니다. 울 며느리 왔구나. 고생 많았다. 얼른 앉아 밥부터 먹자. 영부는 화사한 표정으로 채린을 반겼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밥을 푸고 국을 담았습니다. 밑반찬은 가게에 이미 충분했으니 따끈한 국 한 그릇만 건져냈습니다. 채린은 수저를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새 입을 뜬 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반찬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도연이도 자주 칭찬해요. 하하, 그러니? 요새 나이가 들어서 맛이 이상할까 걱정했는데 다행이구나. 영부는 채린 옆에 앉았습니다. 밥을 담은 그릇을 채린 쪽으로 더 가까이 밀었습니다. 좀 더 많이 먹어. 추우니까 따뜻한 것만 챙겨 먹고 늦게 들어오면 반찬을 데워 먹던지. 채리는 밥을 먹으며 가게의 반찬들을 둘러봤습니다. 몇 가지를 집어달라고 했습니다. 김에 쌓인 멸치볶음, 깨끗하게 담긴 도라지 무침, 윤기가 도는 깻잎지. 영부는 하나씩 담아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멸치는 통통하잖아. 오래되지 않았고. 채린의 가방은 반찬 냄새로 채워졌습니다. 채린은 계속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반찬은 정말 맛이 다르네요. 마트 반찬이랑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쉽지 도연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 다음에 또 이렇게 주세요. 말이 많고 밝은 채린이를 보며 영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자주 오지 않았으니 오늘 같은 날이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도현이가 당부했던 100만 원 봉투에 대한 말이 끝내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채리는 일어섰습니다. 채리나 좀만 이따 가지 아쉽네. 아니에요. 어머니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또 뵈러 올게요. 반찬 잘 먹을게요. 짐을 챙기며 다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부는 현관까지 채린을 배웅했습니다. 순간 봉투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국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체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먼저 꺼낼 때까지 아니면 아들이 다시 언급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정미 있는 어른의 처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린을 배웅하고 돌아선 영부는 한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반찬통을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혹시 모르니 오늘을 기록해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적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적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설날이 지난 사흘 뒤 아들 도연이 다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달라진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영부는 반찬통을 닦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연휴 때 못 와서 죄송해요. 늦게라도 들렸어요. 그리고 이번엔 돈 많이 못 드렸어요. 말끝이 흐렸습니다. 영부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얘야, 엄마는 받은 게 없는데? 말을 던지는 순간 자신의 말이 가진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받은 게 없다니.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 없다. 어떻게 된 일이지 모르겠다, 엄마는. 도연이 조금은 서운하고 화난 말투로 말했다. 엄마 자그마치 100만 원이야. 정신을 어디다가 두고 다니는 거야? 집안을 찾아보던가 하. 도윤아, 엄마가 요새 정신이 없나 봐. 이따 찾아볼게. 나중에 말해보자. 좋은 날에 미안해. 하이고 알았어. 엄마 나 가면 집 가서 꼭 집안 찾아봐.
영부는 가게 한쪽 구석의 노란 장부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을 묵묵히 채워온 그 장부 속에는 멸치볶음의 개수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무언가가 쌓여 있었습니다. 가게박 시장은 여전히 떠들썩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는 주부들이 오갔습니다. 영부는 아들을 안으로 불러 밥을 담기로 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밥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뭔가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아들 도현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아까의 일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받은 게 없다는 내 말이 맞나요? 아니면 제가 놓친 게 있나요? 도현이는 자신 있게 말했었습니다. 채린이가 신발장 위에 놨다고요.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15년을 지나온 가게에서의 물건들처럼 이 신발장도 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발장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위쪽 선반, 옆면, 뒷면. 손으로 더듬어 보며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도현이가 말한 봉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실까지 뒤졌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 텔레비전 뒤, 책장의 빈 공간까지. 밤새도록 내 집을 샅샅이 뒤져도 그 100만 원 봉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현이가 정말 전해줬나요? 아니면 잊고 있는 건가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채린이가 나타났습니다.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봉투가 여기 있네요. 내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어제 밤새 뒤졌던 바로 그 신발장 모서리였습니다. 검은 편지 봉투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없었는데 내가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요. 어라, 이상하다. 어제는 분명 여기 없었는데 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말하는 도중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채린이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연세 드시면 깜빡하실 수 있죠. 그 말 한마디가 귀에 쏙 박혔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깜빡했다고요? 내가 67살이어도 기억력이 남아 있습니다. 15년을 매일 장부에 기록해온 사람입니다. 내가 깜빡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른으로서의 체면도 있었고 며느리와 싸우는 것이 도현이를 힘들게 할까 봤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의 일을 장부에 적었습니다. 정확하게 감정 없이. 용돈 100 전달 시점 불명확, 발견 경위 이상. 펜을 움켜쥔 손이 떨렸습니다. 신뢰를 기록해온 장부의 의심을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았을 때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맴도는 의심을 묵혀뒀습니다. 가게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반찬을 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장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장부의 한 줄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도현이가 채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근처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채린이는 시종일관 웃으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 도현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이사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은 귀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딴 데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돌아온 후 도현이가 나를 위해 챙겨온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만 원. 그런데 도현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이 생겼나 봅니다. 그가 전화를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랑 200 넣었는데 편지 어땠어? 200. 편지. 내 손을 펼쳐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30만 원만 있었습니다. 편지도 없었습니다. 200만 원도 없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전화를 끄는 도현이에게 물었습니다. 현수야, 무슨 말이야? 봉투 안에 30만 원만 있는데? 도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그 순간 장부에 적었던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용돈 100 전달 시점 불명확, 발견 경위 이상. 그리고 신발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봉투. 깜빡했다는 채린이의 말끝.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현이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대뜸 말했습니다.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에이, 어머니 이번에도 또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신발장에서 찾으셨다면서. 요새 어디 아프신가? 정작 도현이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라 나와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우리는 거실 신발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지난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없던 봉투가 오늘 나타났던 일. 깜빡했다는 채린이의 말. 그리고 지금 30만 원밖에 없는 봉투. 도현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채린이한테 100만 원을 건넸거든요. 어머니께 꼭 전달해 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0만 원. 그럼 70만 원은? 30만 원은? 그 차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런 의구심이 들 때쯤 며느리가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세요. 우리 어머님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치매 같으신데. 밤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도현이와 채린이는 가버렸습니다. 도현이와 채린이는 직장을 다음날 출근해야 해서 가버렸고 나는 남겨진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생일날 아들이 200만 원을 줬지만 결국 내 손에는 30만 원, 설에는 아예 받지 못했고 이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리고 나머지 170만 원은 전부 어디로 간 걸까? 나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지난달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용돈 100 전달 시점 불명확, 발견 경위 이상. 한 줄의 기록이 이제 확실한 의혹으로 변했습니다. 혹시 채린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달해달라고 한 100만 원이 어떻게 없어졌다 나타났을까? 생일날에 2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제는 없던 봉투가 오늘 나타났을까요? 나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반찬통을 닫고 기록을 정리하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이 흔들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도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채린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15년을 운영해온 가게에서 매일 기록해온 장부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의심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보였습니다. 각각의 별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자리를 지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도현이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잠깐만. 채린이한테 물어봤어. 봉투 얘기 말이야. 나는 전화기를 세게 움켜쥔 채로 기다렸습니다. 채린이가 계속 어머니가 깜빡하셨거라고. 도현이의 말이 끝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전화를 내려놨습니다. 깜빡했다고요? 아니, 뭔가가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신뢰라고 믿어온 것의 어딘가가 깨져가고 있는 아픈 말입니다. 나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한 줄을 더 적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줄은 기록이라기보다 질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신뢰가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의심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경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게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반찬통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뢰의 일부가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패턴의 발견 그리고 테스트. 나는 잠을 설쳤다. 밤샘이 낯선 일이 아니었다. 시장이라며 수십 년을 이렇게 버텨왔다. 하지만 이런 잠 못 드는 밤은 처음이었다.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고 일어나 앉았다 누웠다. 손가락이 자꾸 쏙 오글거렸다. 생일 당일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나 켰는지 몰랐다. 도현이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다. 엄마, 100 넣었는데. 엄마, 200 넣었는데. 현실이 점점 낯설어지는 기분이었다. 새벽 4시쯤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은 아직 까맣고 월명시장도 한숨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장부를 꺼냈다. 노란 가죽이 손에 따뜻했다. 펼쳐지는 순간 눈이 저절로 커졌다. 용돈 100 전달 시점 불명확, 발견 경위 이상. 내가 썼던 글자들이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보였다. 그 다음 내 생일 항목까지 눈을 옮겼다. 빈칸이었다. 내가 애초에 적지 않은 게 아니었다. 적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받은 게 없었으니까. 나는 펜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손이 말을 안 들었다. 결국 페이지를 넘겼다. 1월 초, 2월 초 명절 때마다 손가락을 따라 내려가며 기억을 더듬었다. 도현이는 처음엔 직접 줬었다. 그때는 간단했다. 정산이 깔끔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채린이가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라고. 나선 건 언제였을까? 처음엔 의심 같은 게 없었다. 시어머니니 신경 쓰려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부 앞에선 다르게 보였다. 패턴은 얇은 비닐처럼 투명했다. 도현이 직접 손에 쥐어줄 때 정상. 채린이 경유할 때 축소. 혹은 실종. 처음엔 그저 작은 실수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한 번, 두 번은 우연이다. 하지만 3번, 4번이 되면 그건 체계였다. 습관이었다. 나는 장부의 여백에 메모를 덧붙였다.
손글씨로. 펜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컸다. 테스트. 증거 확보. 며느리. 글자를 쓰는 순간 나는 무언가 금을 넘는 기분이 들었다. 아직까지는 추측이었다. 의혹이었다. 하지만 테스트라고 적는 순간 그건 다른 일이 되었다. 계획이 되었다. 그리고 계획이 된 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라 나의 행동이었다. 나는 펜을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사흘 뒤 사촌 결혼식이 잡혔다. 도현이는 야간 출동이 있다며 못 간다고 했다. 엄마, 축의금 50을 채린이 전달한다고 해. 부탁할게. 전화 목소리는 평소대로였다. 나는 응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결혼식 날 아침 나는 반찬 준비를 하며 속으로 계산했다. 시간, 사람, 장소. 채린이가 화장실에 갈 때. 그 짧은 순간. 내가 언제 봉투를 열어야 할까? 손가락이 떨렸다. 채린이가 도착했을 때 나는 밖에 나가 있었다. 시장 골목에서 시간을 때웠다. 딱 1시간. 그동안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내 아들 부인을 이렇게까지 의심해야 하나?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게 자꾸 떴다. 신발장 모서리에서 갑자기 나타난 봉투. 연세 드시면 깜빡하실 수 있죠. 라며 나를 세운 목소리. 편지도 200도 없던 내 생일. 설에 없어졌다 나타난 100만 원. 집에 돌아갔을 때 채린이는 거실에 있었다. 핸드백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1번, 2번. 화장실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손이 자꾸만 떨렸다. 그 떨림을 꼭 쥐어 다스렸다. 거실로 나갔다. 채린이가 방으로 들어갔을 틈 아주 짧은 순간. 나는 그녀의 가방에 손을 넣었다. 봉투의 위치는 정확했다. 옆 포켓. 내 손가락이 봉투의 모양을 감지했다. 얇고 납작한 모양. 정상이라면 채워야 할 지폐에 부풀림이 없었다. 나는 봉투를 꺼냈다. 아주 조심스럽게. 손가락 끝의 감각에만 의존했다. 거실로 나갔다. 채린이가 옷을 갈아입으러 간 작은 틈. 펼쳤다. 20만 원. 손끝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마치 그동안 떠다니던 연기가 거치고 거기 뭔가 단단한 게 드러나는 기분.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었다. 봉투 안에 지폐 배열을 그대로.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충분했다. 광증이 느껴질 정도로 냉철했다. 그 사진 옆에 다른 각도도 찍었다. 채린이가 거실로 돌아오자 나는 봉투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다. 손이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다 정리됐어? 네, 어머님. 가시긴 해야겠어요. 저녁이 되네. 그렇게 며느리를 배웅했다. 문이 닫힌 후 나는 한참을 거실에만 앉아 있었다. 무언가 진흙 속으로 빠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한 일, 내가 한 선택들이 차곡차곡 내려앉고 있었다. 저녁 때 도현이 전화가 왔다. 엄마, 축의금 잘 받으셨어? 나는 한 박자 쉬었다. 응, 잘 받았어. 거짓이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었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들한테. 밤이 되면서 불안감이 밀려왔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가방을 뒤지고 사진을 찍고. 이건 신뢰가 아니라 감시 아닌가. 나는 나 자신이 낯설었다. 노란 장부에 기록한 내 손글씨도 낯설었다. 증거 확보. 그 말이 자꾸 떴다. 증거. 그건 법정에서 쓰는 말이 아닌가. 내 가족 앞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게 맞나. 하지만 돌려놔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진짜 돈은 없었다. 진짜 편지는 없었다. 그리고 내 의심은 정말 의심만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다. 그게 더 무거웠다. 의심은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다시 장부를 펼쳤다. 이번엔 길을 떠나기 전 섹션이었다. 모든 기록을 한 번 더 훑었다. 날짜, 금액, 발견 경위. 차곡차곡 쌓인 의심들. 이게 모두 맞나 싶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을 안 쓴다. 장부에 적힌 것들은 모두 진실이었다. 나는 펜을 다시 집었다. 손이 떨렸지만 글을 썼다. 다음 만남 되면. 증거 제시. 글자가 나오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걸. 내가 이 길로 나가면 뭔가 금이 갈 거라는 걸. 그것이 내 가족인지 나 자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밤이 깊어갔다. 창밖은 여전히 까맣고 월명시장도 여전히 자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엔 뭔가 깨어나 버린 게 있었다. 그리고 그건 다시 자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장부를 덮고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떠져 있었다. 새벽 같은 그 밤은 길었다. 저녁 준비는 언제나처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르게 박동하고 있었다. 손에 든 칼은 도라지를 자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몇 시간 뒤의 일을 미리 살고 있었다. 세 사람, 한 식탁, 그리고 사진. 나는 반찬통을 정렬했다. 시계 방향으로. 젓가락을 놨다. 쌍을 맞춰. 접시의 위치를 확인했다. 내 자리, 도현이 자리, 채린이 자리. 모든 것이 같은 거리에 있기를 원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마치 법정처럼. 그러나 나는 판사가 아니었다. 단지 엄마였다. 휴대폰 속의 사진들을 다시 봤다. 봉투 안에 20만 원. 손가락이 집게손 크기로 꼭 들어갈 정도의 지폐 두께. 그 사진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랐다. 현실이 되기 위해. 의심이 아닌 증거가 되기 위해. 하지만 볼수록 그 사진은 무거워졌다. 마치 돌덩이를 들 때처럼. 도현이가 먼저 도착했다. 양복이 아직 입혀 있었다. 일을 마친 직후라 얼굴이 지쳐 있었다. 나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이 밤을 견뎌내야 했기 때문이다. 엄마, 뭐 특별한 날이야? 이렇게 밥을 차리고? 그냥 셋이서 함께 먹고 싶었어.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거짓과 진실 사이의 회색지대. 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채린이는 30분 뒤에 도착했다. 얼굴이 밝았다. 눈 언저리에 화장을 살짝 했고 새로 사온 듯한 스카프를 둘렀다. 좋은 기분인 것 같았다. 나는 그걸 보며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이 일을 해야 할까? 이 밝은 얼굴을 어둡게 만들어야 할까? 하지만 돌아섰다. 시계를 봤다.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증거 사진을 찍는 순간부터, 아니, 그보다 먼저 테스트라고 장부에 쓰는 순간부터
식탁에 앉은 우리 셋은 일단 밥을 먹었다. 밥과 반찬을 나눴다. 평소처럼. 하지만 한 숟갈 한 숟갈이 모래주머니를 넘기는 것처럼 무거웠다. 도현이는 나를 봤다. 뭔가 이상한 걸 느꼈나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를 먼저 봤다. 며느리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요즘 반찬 맛 좋으시네요. 뭔가 달라졌어요? 평범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했다. 이 애는 정말 자신의 행동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잡채의 윤기가 조명처럼 번질 때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이건 감정이 아닌 사실의 전달이어야 했다. 체리나, 이게 우연일까? 체린이가 숟가락을 멈췄다. 눈이 커졌다. 정확히는 내 얼굴로 향했다가 다시 내려갔다. 도현이가 나를 봤다. 뭔가 예감이 드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휴대폰을 집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화면은 떨리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올렸다. 사진들이 차례대로 떠올랐다. 하나, 둘. 봉투 안에 지폐. 가방 속에 지폐 모서리.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나는 그것이 평생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제 가방을 왜? 체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처음으로 그녀가 흐트러졌다. 시어머니인 내게 소리까지 지르면서 어머니, 왜 나의 가방을 막 찍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가 벗겨졌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또 철렁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결과였나. 도현이가 천천히 손을 올렸다.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자세히 봤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야 했다. 그것이 나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만지진 않았다. 사라진 신뢰를 사진으로 붙잡았을 뿐이야. 도현이가 천천히 체린이를 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차분함으로. 체린 사실이야? 침묵. 또 다른 침묵.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다르게 느껴졌다. 투명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았다. 체린이의 입이 움직였다. 마침내. 이사비에 정산이 꼬여서 잠깐만 썼어요. 이것저것 쓰느라 카드값도 감당이 안 되고. 다음 달에 채워 넣으려고 어머니가 깜빡하신 줄. 목소리가 흔들렸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장부를 펼쳤다. 그 노란 책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방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봉투, 편지, 추가금. 3번이야. 그치만 난 더 많을 거라 생각해 몇 번이나 그랬는지 얼마를 가져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만만했니? 여태 챙겨준 호의가 지겨워진 거니? 어머니.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3번의 반복이 가져다주는 무게는 컸다. 나는 기록의 무게를 믿었다. 감정이 아닌 기록의 무게를. 도현이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짧은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그 한숨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실망, 배신감, 그리고 피로. 야! 너 진짜 실망이다. 그만하자. 우리 여기까진가 보다. 오빠, 이건 진짜 잠깐의 실수야. 오해야. 내가 카드값이
너무 늘어나서 바로 채워넣고 갚으려고 했어. 오빠는 나 믿을 수 있잖아. 어머님이 하시는 말 다 믿는 거야. 나 알잖아. 하, 체리나 우리 잠깐 떨어져 있자. 엄마 저 혼자 잠깐 있고 싶어요.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뭔가가 내 가슴을 철저히 짓누르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을 원했다. 진실을 밝히기를, 기록을 지키기를, 신뢰를 증명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얻은 것은 이렇게 찢어지고 흩어진 것들 뿐이었다. 채린이는 울기 시작했다. 도현이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채린이도 곧바로 따라 나갔다. 앞에 시어머니는 무시한 채로. 오빠 잠깐만, 오빠 오해라니까. 나는 사진들이 담긴 휴대폰을 내려놨다. 손이 지쳤다. 마음도 지쳤다. 밤이 깊어갔다. 누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반찬들은 식어갔다.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식어갔다.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그 식탁 위에서 나는 깨달았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과 신뢰를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아니,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걸. 사진은 거짓을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 과거만 보여줄 뿐. 나는 다시 장부를 봤다. 그 노란 책이 지금 내 손에 들려 있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도현이 직접 준 것들, 채린이가 빼먹은 것들, 모든 기록이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그 기록들 사이에 뭔가 중요한 공백이 있었다. 문제를 풀려고 했던 나의 시도와 그것이 남긴 상처들 사이의 공백.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나는 침묵 속에서 생각했다. 며칠은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았다. 말없이, 기록만 하며. 그리고 그 다음 어쨌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생각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분명 나는 옳은 일을 했다. 기록과 증거는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옳은 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겠다. 그 옳음 뒤에 뭔가가 필요하다. 사람이. 밤이 밝아올 때쯤 나는 결심했다. 사진으로 붙잡은 신뢰가 아닌 다시 만들어야 할 신뢰가 있다는 걸. 그것은 더 힘든 길일 것이다. 기록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장부는 과거를 지킨다. 하지만 관계는 미래를 만든다. 그리고 나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걸.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밤이 물러가고 희미한 빛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차가워진 밥과 반찬들 사이에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확실한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이다. 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테이블을 정리했다. 반찬들을 담았다.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나는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 주 말 우편함을 열었을 때 두꺼운 봉투가 손에 걸렸다. 등기 표시, 굵은 활자, 카드 채무 요구 미납 안내. 수신인은 분명 우리 집 주소였다.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거래 명세서에는 결혼식 전후로 구독박스 결제, 명품 할부, 배달앱 소액 분할, 그리고 연체료가 켜켜이 붙어 있었다. 결제자 이름은 채인이었고 주소란에는 내 집이 적혀 있었다. 여전하구나. 며느리야. 참 꾸준도 하지 반성도 안 하고 회생이 불가하구나. 아침부터 채린이가 찾아왔다. 참 뻔뻔스럽게.
현관 앞에서 채린이가 두 손을 모아 꼭 쥐었다. 어머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 옆 신발장 모서리를 바라봤다. 한때 봉투가 갑자기 나타났던 자리. 채린아, 늦었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현수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녀가 내 소매 끝을 잡으려다 말고 울음으로 말끝을 삼켰다. 나는 손을 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마지막까지 거짓말했지. 계속 오해라며 억지 부리고 봉투는 다시 채워지지 않았지. 그 뒤로 내 주소로 카드값 채무 요구가 계속 날라오던데? 그동안도 반성 안 하고 돈 쓰고 다니고 있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야. 채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이미 3번이었어. 현관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의자를 권하지 않았다. 말은 짧아야 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자. 내가 다시 서길 바랄게. 다만 우리 장부의 같은 페이지는 이쯤에서 닿는다. 그녀는 한참을 매달리다 결국 일어섰다. 문을 나서며 여러 번 뒤돌아보았지만 내가 건넨 건 마지막 인사뿐이었다. 가보렴. 닫힌 문이 낮게 울렸다. 그날 저녁 노란 장부를 펼쳐 빈칸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다. 정리 완료. 며칠이 지났다. 정확히는 사흘이 지났다. 나는 세지 않으려 했지만 세어졌다. 그 사흘 동안 도현이는 오지 않았다. 채린이도 오지 않았다. 집에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다. 마치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나는 그저 가게에 서 있었고 반찬을 만들었고 장부에 기록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은 이전과 달랐다. 모두 검은색 선으로 무언가를 지운 흔적들이었다. 5번째 아침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다. 도현이었다. 혼자였다. 표정이 굳었지만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 결정을 내린 후의 청명함이 그의 얼굴에 묻어났다.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는 며칠간의 싸움, 대화, 눈물, 그리고 선택이 모두 들어 있었다. 수고했다, 도현아. 나는 그를 안지 않았다. 손도 잡지 않았다. 단지 그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알았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랑 같이 지내도 될까? 요즘은 누굴 믿는 게 무서워.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게 들어 있었다. 사과가, 용서가,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나는 반찬통을 내려놨다. 그리고 웃었다.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다. 이 집은 원래 내 방이 먼저야.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시계는 다르게 흘렀다. 아침 6시. 나는 일어나 차를 마신다. 도현이는 신문을 펼친다. 때로는 밥을 먹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반찬만 집는다. 하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밥을 먹은 후 우리는 월명산을 걷기 시작했다. 서로 간격을 맞춘다. 도현이는 내 왼쪽.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우리는 둘이고 그것이 새로운 일상이다. 산 위에서 도현이는 가끔 말했다.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채린이를 믿지 못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산길을 걸었다.
봄이 와서 진달래가 피고 철쭉이 피고 그 사이를 우리는 지났다. 말없이. 발걸음으로만. 저녁이면 시장 끝자락을 한바퀴 돈다. 도현이가 나이 많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다. 나는 손에 든 가방을 가만히 들고 있다. 때로는 침묵이 음악처럼 느껴진다. 가게로 돌아오면 나는 장부를 꺼낸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책 30분, 도현 웃음 3번, 나도 3번. 숫자만 있던 기록이 이제는 무언가를 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을 감정이라고 부르기는 조심스럽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함께 견디고 있다는 사실의 기록이었다. 도현이가 옆에서 본다. 엄마, 이제 뭘 기록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저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에 채린에게서 연락이 왔다. 문자가 왔고 전화벨이 울렸다. 대면을 요청하는 메시지들. 사과의 말들. 연달아 터지는 신호음들. 하지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용서는 내 몫이다. 하지만 재거래는 내 의무가 아니다. 도현이가 한 번 말했다. 엄마, 채린이가 자꾸 연락을 해요.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장부를 펼쳤다. 그 노란 책의 첫 페이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들. 패턴, 거짓, 증거들. 그리고 마지막 줄의 대면. 신뢰는 한 번 찢기면 테이프로 붙여도 자국이 남는다. 그 자국이 손을 베지 않도록 우린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어. 도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것도 일종의 용서였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게 앞에 무밭에 새싹이 올라왔다. 시간은 계속된다. 선형으로 멈추지 않고. 한 주 뒤 단골 손님이 들어왔다. 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건넸다. 그리고 생각했다. 맛이 깊어진 건 반찬 때문이 아니라 이 노란 장부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돌아보고 견디는 과정 때문이라고. 그리고 용서하지만 물러서는 그 어려운 선택 때문이라고. 그 밤 나는 장부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이전 페이지는 닫았다. 선을 그었다. 명확하게.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검은 선.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의 첫 줄에 썼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명확하게. 신뢰 입금 완료 출금 금지. 그 말의 뜻이 이제는 명확했다. 이것은 더 이상 기록이 아니었다. 증거도 아니었다. 이것은 다짐이었다. 약속이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이 신뢰를 지키겠다는, 그리고 그것을 절대 꺼내지 않겠다는. 늦은 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제자리에 박혀 있었다.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도 내 자리를 지키자고 마음을 고쳐 묶었다. 다음 날 장부 첫 줄엔 이렇게 썼다. 오늘도 루틴 유지 반찬 정렬 마음 정렬. 도현이가 신문을 펼치고 나는 반찬통을 닦는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말없이. 기록으로만. 그리고 불을 끄기 전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 집 다시 평영.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은 벽돌을 쌓는 것처럼 느리고 한 덩어리씩 견디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래도 계속 쌓는 것이었다. 월명산의 봄은 계속된다. 우리도 계속된다. 도현이와 나. 같은 페이지에 함께 적혀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